어제부터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함도 해소가 됐습니다. 항공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돌아보면 코로나19의 정점을 찍은 지난 겨울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꿀벌의 세계에서도 그 시간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군요. 지난 겨울 전국에서 너무 놀라운 수치입니다. 꿀벌 약 80억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꿀을 먹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꿀벌의 떼죽음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량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의 머리에 묻는 걸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꿀벌이나 새는 세계 주요 농작물 124개 가운데 87개의 수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안 되면 열매도 씨앗도 생기지가 않겠죠. 작물 생산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가들의 애로가 무척 컸습니다. 최근 정부가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 소식 잠시 후 농수산뉴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상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세농이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향기 좋은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기가 아니군요. 구수한 거군요. 그리고 향기가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훈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보리. 서남아시아 이집트가 원산지로 전 세계 온대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죠. 식물 볕과의 두해살이 풀입니다. 알이 껍질에서 잘 떨어지는지에 따라 쌀보리와 겉보리로 나뉘고요. 파종 시기에 따라 가을보리와 봄보리로 나뉘죠. 보리는 정말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는데요. 보리쌀은 보리밥, 맥주, 된장, 빵의 주요 원료로 쓰이고요. 줄기는 여름 모자, 공예품, 제지용으로 활용되죠. 보리피리 불며 범원도 고향 그리워 빌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오청산 어린 때 그리워 빌릴리리. 가곡 보리피리, 테너 김하영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는데요. 노래처럼 보리의 줄기로 보리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싹을 틔워 말린 엿기름은 엿이나 식혜, 그리고 맥주, 위스키, 고추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또 커피나 녹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마시던 음료, 보리차,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가장 좋은 음료이기도 합니다. 보리차는 더위를 물리치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느끼한 느낌을 없애줍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건강 장수 비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연한 갈색이 나게 볶은 보리 50g과 마른 무화과 60g을 냄비에 넣고 알맞게 끓여 매일 마신다고 하네요. 보리차는 체질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몸에 유익하다고 하니까 미리 넉넉히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올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보리를 활용한 나만의 요리법, 보리에 대한 얽힌 추억, 또 우리 고장의 보리 자랑도 좋겠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2년간 꿀벌 실종 사태로 양봉 농가와 과수, 과채류 농가들의 애로가 참 컸습니다. 정부가 양봉 산업 육성과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놨군요. 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양봉 농가소득 5천만 원, 양봉산업 규모 1조 원 달성을 골자로 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0년 시행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온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겁니다. 네. 농협, 생산자단체,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등의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서 나온 합동계획입니다. 계획을 보면 밀원 확충과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 강화, 우수 품종 개발 보급, 그리고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 보급과 인력 육성 등을 통한 이상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업계 대응력 강화, 전략 R&D, 실증시험 등 연구와 시설 현대화, 또 수급 안정과 수요 확대 등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과 산업 기반 발전 확충 등의 목표가 담겼습니다. 밀원 자원 확충, 신기술 보급 내용 살펴볼까요? 네, 산림청은 이 꿀의 근원이 되는 밀원 자원을 확충하고자 노령림과 경제림을 벌목, 갱신할 경우에 헝가리산 아카시 나무 등의 밀원을 매년 3,000헥타르 규모로 식재하고요. 또 다층형 복합 밀원 숲을 조성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채밀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진청은 사물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여왕벌이 없거나 이제 여왕벌이 날아가 버린 이 봉군 예측을 하는 방법과 네. 발육이 상증세 조기 확인 등의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하고요. 생산기술, 정책, 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서 현장에 신기술을 보급합니다. 또한 청년 양봉인 육성을 위해서 양봉관리 전문성 향상 기술 지원과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등과 연계한 창업지원책을 통해서 인력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제고일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농식품부는 로얄 젤리 생산 자동화와 수벌 번데기 표준화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이상기상에 대응한 소득 제고 모델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평년 꿀 생산량, 그러니까 2,000톤의 10%를 업계에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축 여력을 확장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담당토록 지원을 하고 또 양봉 산물의 기능성을 부각하고 또 국민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봉산물 수요 확대를 추진을 합니다. 또 이제 신품종 벌 3종류를 추가 개발해서 2026년까지 벌꿀 생산성을 현재 1봉군당 13.7kg에서 30kg으로 높이고요. 네. 질병 저항성 그리고 이 꿀을 품는 수밀력이 우수한 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노력을 농진청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대책이 최근 2년간 발생한 벌꿀 흉작으로 위축된 양봉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꿀벌의 공익가치 실현을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면서 여러 기관과 함께 양봉산업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이 경제성 높은 나무를 생산해야 할 국유림에 덜 자란 목재를 잔뜩 생산해서
경제적 가치 손실이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감사원은 지난 7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실태 이 감사 전문 공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국유림 벌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에 해당되는 경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 숲의 생산 가능 벌채량을 지방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에 목재 생산 목표량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목표 이런 절차 없이 목재 네. 생산량만 배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방산림청은 이렇게 이제 경급이 큰 목재, 즉 대경급 목재를 생산해야 편익이 커지는 만큼 이제 대, 중, 소 이렇게 경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을 구획해 원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작 벌채 단계에서는 나무의 경급을 따지지 않고 생산량만 채우는 사업을 벌여온 셈입니다. 보여주기식이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으며 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제 감사로 현장 확인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경제 생산을 목표로 설정한 국유림 28,759헥타르 가운데 타당한 이유 없이 중소경제를 생산한 면적이 28,511헥타르로 99.1%에 달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이로써 소나무류가 최소 1,184억 원, 상수리나무 최소 697억 원 등 최소 1,882억 원의 편익이 감소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경제 생산을 경영 목표로 한 국유림에서 이 산림 형상을 변경하는 이런 등 현저한 상황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름이 얇은 이제 중소경제를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를 베고 최소 보존 지역인 수림대, 이제 나무띠라고 부르죠. 네. 이 싹쓸이 벌목하는 국유림을 훼손한 건데요. 산림보호법상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벌채가 금지되는데도 2019년 7월에서 9월 사이 전북 남월 일대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3헥타를 포함한 국유림 5헥타르에 대한 벌채가 이뤄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은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 습지 관련 유전자원이 훼손돼서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아예 상실된 걸로 보고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우리 산림이 좀 잘 보호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산림청이 어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바로 이튿날인 어제 이제 산림청은 이제 사실 시인을 했습니다. 네. 일부 신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산림보호구역 내 목재 수확이 발생해버린 만큼 앞으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일벌백계 하고 국유림 목재 수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적인 개선도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대면적의 모두 배기를 차단하고 재, 생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재 수확 제도 개선안을 지난해 9월 15일 마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환경 벌채 기준을 높이고 목재 수확 사전,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일선 국유림 관리소에서 목재 수확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유로 이렇게 나무 모두 베기를 남발했다는 각계의 지적이 지난해에 잇따랐습니다. 그런 점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매주 지금 가뭄 걱정하고 있는데 요즘 가뭄 상황은 좀 어떤가요? 드디어 제대로 비가 한번 내렸습니다. 비 왔죠? 예, 상당히 왔고요. 네. 농촌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맨 땅에 물이 고일 정도로 와야 적정하게 스며들어갖고 정말 농작물에 해갈될 수 있는 그런 비 양이거든요. 네. 예, 바닥에 물 상당히 고일 정도로 와서 지금 가뭄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네. 모내기 마친 농가들에게도 좀 충분한 양의 그러면 비가 온 겁니까? 네, 이번에 상당히 왔고 저희는 50mm 이상 내렸거든요, 비가. 예. 네, 상당히 왔고요. 네. 진짜 해갈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물을 대야 되는데 안 돼도 될 정도의 지금 비가 온 거거든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요새 밭작물 또 많이 심거든요. 네. 콩도 심고 이제 깨도 심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고구마 심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네. 네,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해갈이 됐습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 기쁩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이 모내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네. 모내기철에 좀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모내기철 분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논이 이렇게 소유주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지가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매매 계약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임대가 중복해서 되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 간에 또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빌려서 쓰시는 분들 간의 갈등을 좀 다뤄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례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허리야. 올해 모내기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물만 되면 끝이구먼. 가뭄이 좀 심했어야지. 이제 물 되기 시작했으니까 물만 다 되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네. 자, 이제 물 되는 동안 잠깐 눈 좀 붙이고 다시 와야겠네. 아이고 깜빡 잠들었구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물이 다 대졌겠지. 논에 한번 가봐야 쓰겠네. 어디 가보자. 이게 뭔 일이래? 나가 제 앞에 모내기를 다 마치고 물과정 다 됐는지 저게 웬일이래? 왜 남의 논을 다 갈아엎는 거야? 야, 김씨, 스톱! 아이고 철봉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소리는 나가 질러야지. 김씨, 왜 남의 논을 다 갈아엎는 거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아니 철봉이, 도대체 어디가 누구 논이요? 여기는 나가 빌린 나의 논이지. 그게 무슨 소리요? 나가 3년째 이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 잘 짓고 있었는데 그러고 눈은 도대체 무엇으로 달고 다니는겨? 나가 모내기 다 하고 물 대고 있는 거 안 보이는가? 아니 글씨, 여기가 왜 누구 논이요? 나가 새로운 주인 강씨한테 빌렸어.
올해부터 나가 인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다 계약을 했는데 왜 남의 땅에다가 모내기를 한겨? 나가 인자 모내기 좀 하려고 논 좀 정리했는데 뭐가 잘못된겨? 어미 이 인호는 원래 윗마을 박 회장 땅인데 아이고 원래 팔라고 했는데 이게 안 판다 했는데 그건 나가 모르겠고 새로운 주인 강씨한테 계약을 해서 나가 올 봄부터 농사 짓기로 다 약속이 된겨.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계약이 파기가 됐다 했는데. 난 모르는 일이구만. 일단 강씨하고 나는 계약을 했은게 얼른 눈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야 쓰겠네. 어미 이거 팔짝 끼겠네. 나가 이 가뭄에 물까지 다 대놨는데 아이고 시끄럽고 그만 나이 논에서 나가버려. 아따 계약이 깨졌다고 했단게 네가 나가야 된다니까. 내가 왜 나가? 참말로 나가 더 이상 못 참지.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찰봉이가 나의 돈을 주고 돈처럼 농사를 짓더니만 아이고 나의 뺨을 때려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철봉 씨와 김 씨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면 두 분 모두 이제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인들 간의 매매 계약이 깨지면서 누가 농사를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농촌에서는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분 철봉 씨가 계시고 네. 매수인하고 임대차 체결하신 김 씨가 계시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각자 이제 임차인들에게 그런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설명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그걸 모르고 서로 이제 농사 지으려는 싸움이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 딱 사례가 이런데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임원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임대차 관계에 혼란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의 사례만 보면 오늘의 사례는 어쨌든 철봉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니네요. 계약이 파기가 됐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자기의 논인 걸로 지금 착각을 하셔가지고 트랙터로 모내기를 한 걸 다 파헤쳐 버렸단 말이죠. 김 씨는 사실은 착각 안 했을 겁니다. 이미 뭐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그거 상식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네. 상식적으로 뭐가 심어져 있으면 꼭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그렇죠. 화가 나서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않고. 알아보았어야 되는. 그럼 김 씨에게 어떤 처벌들이 좀 내려지나요? 일단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계약이 파기가 안 되고 철봉 씨가 남의 땅에다 심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은 원래 경작자 소유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이 아니라 좀 불법이지만 심었다면 어쨌든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소유가 내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갈아엎어버리면 재물손괴죄가 되죠. 재물손괴, 남의 재산 훼손한. 네, 그리고 이런 농사나 이런 부분들은 또 1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굉장히 농촌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일반적인 그 손괴죄보다는 죄질 면에서 형량이 좀 더 셉니다. 그 1년간 또 공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데요. 법원에서 특히 이제 농작물이나 이런 거가 손괴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물건하고 다르게 농민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형을 세게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민사 손해배상할 때도 원래 이제 이게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물건값만 물어달라고 하거든요. 원상이 물으신 돈을. 근데 위자료까지 물어달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군요. 그럼 어쨌든 배상은 어느 정도 액수로 배상을 받게 됩니까? 모를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갈아엎어버린 경우에 다시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심는 비용을 보통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주라고 하지만은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심기를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농사를 지어갖고 얻은 수익 상당을 물어주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요. 만약에 지금 상황 말고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신규 계약하신 분은 이제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이전에 그 모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모를 그대로 살려서 판에서 돌려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인수를 임대차 계약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 먼저 심었잖아요. 네네. 통상은 그냥 먼저 심으신 분은 인정해 주시고 다음 해부터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신규 계약자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많이 억울하죠. 많이 네. 억울하지만은 이런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다음 임차인 간에 만나서 조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심은 걸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시기를 뭐 모내기철에 뭐 이렇게 매매 계약 거의 안 하겠네요. 그러면. 거의 안 하시고요. 네. 거의 겨울에 많이 이루어지고요. 농사 끝난 다음에 이제 농사 시작하기 전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득이 이제 지금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조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고 있는 어떻게 농민이거나 네.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만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농업회사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대화도 하면서 뭐 조율이 가능하지만 법인이나 이런 쪽은 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임원들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고려를 안 하거든요.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네. 뭐 이제 눈앞에 이제 수익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그렇죠. 사정을 네. 좀 보지 않는 경우가 있군요. 이제 임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제 뭐 저희가 집을 뭐 임대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논이나 밭을 임대를 하는 건 이제 농사 짓는 분 아니면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규정이 좀 궁금한데 논이나 밭 임대 계약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세집 같은 경우는 뭐 4년까지 가능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논이나 밭은 어떻게 기간이 정해집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은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네. 그 기간이 뭐 상가는 10년, 뭐 주택은 뭐 갱신하면 뭐 4년까지 가능한데 맞습니다. 농지는 기본 3년입니다. 농지법이 규정돼 있고요. 3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무료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고. 네네. 이것도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그 요건에 따라서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기본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네. 예, 농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3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줍니다. 3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정도 될 무렵에 이제 빌려서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집 네. 같은 경우는요, 변호사님. 네. 이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때 내가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고 싶으면 이제 뭐 주인이 특별한 말 없으면 여기 이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죠. 예.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나가라 그러면 6개월 전이나 이때 주인이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논이나 밭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 가능하고요. 네. 원래 이제 뭐 상가나 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네. 그런 이제 그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갱신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예, 농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3개월, 네. 예,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하고 똑같이 갱신된 걸로 이렇게 봐주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나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사례는 그 땅 주인들이 좀 정확하게 그죠? 네. 빌리시는 분들께 말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각심이 좀 없으세요. 그냥 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분쟁이 발생하면은 또 뭐 그런 거 갖고 그냥 서로 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예. 아니 뭐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전대산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농업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의 유일한, 그러니까 농업이 직업이신 분들은 또 굉장히 치열한 생계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지 이 대계이기 때문에 큰 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 서로 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임차인들 농지를 좀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 간의 여러 가지 분쟁 이야기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 편향 인사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반박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출근길에서 기자들로부터 핵심 공직자 인사 거의 대부분이 검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인사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고, 이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비판을 했는데요. 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어제는 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진국, 특히 미국은 이 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라면서 그게 법치 국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이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이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변 출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이 출범 초기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 네. 이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은 없었습니다. 네. 내각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장처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이고 이 문재인 정부의 장처관급에서는 김혜숙 법제처장 1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 전체를 놓고 또 대상을 국실장급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 이 민변 출신은 총 36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사법부 소속을 빼면 33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70%가 법무부 소속이었고요. 또 5년간 청와대 소속 민변 출신 변호사는 8명이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법률과 관련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와 재정보직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입니다. 물류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물류를 산업의 핏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가 막히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부터는 화물연대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운송 거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자동차 공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어제 오후부터 생산 라인이 일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인 이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가 모두 19개 회사인데 네. 이 운송업체 소속 화물 노동자 중 이 7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공장에 부품을 쌓아두지 않고 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부품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고요. 네. 또 생산을 마친 완성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 역시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고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타이어, 시멘트도 운송이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네. 이 포스코 포항지천소는 철강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95%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이 평소 나가던 철강 물량의 절반도 못 나갔고요. 또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도 운송이 중단돼서 어제 경찰 협조를 받아 겨우 물량의 30%를 내보냈습니다. 네. 이 건설 현장도 시멘트 운송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소주와 맥주 운송도 막히면서 가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파업 시작 후 정부가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이 전국의 사업장이나 항만 주변에서는 화물차를 막는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무더기 체포되기도 했고요.
또 부산항에서도 같은 시각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이 트레일러 2대의 진행을 막아섰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네. 이 광주에서도 조합원과 경찰 간의 산발적인 승강기가 이어지던 중 조합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요. 또 울산 울주경찰서는 그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노조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국토부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면서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해결을 미뤘는데요.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이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만남을 추천하려 했지만 이 국토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반 통보라면서 참석을 거부했고 이 대화는 무산된 상황입니다. 국회가 결정한 일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국회가 여전히 안 열리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이 협상을 벌였는데요. 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30일로 영시를 기해서 종료가 됐는데요. 네. 열흘째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없는 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가 이 상임위 위에 상임위로 군림해왔던 이 법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면서 현재의 권한을 남겨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전달해 드렸던 소식이 있긴 한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갈등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 갈등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육모 방방이와 비슷한 철퇴를 선물로 받았다라면서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 잘 간직하겠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이 과거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때리겠다라는 식의 거친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이걸 끄집어내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위원회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정진석 의원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후 또 SNS로 이 충남 지역 공천에서 자격 시험에 탈락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역시 충남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주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선의 정진석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또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이라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사회면으로 가볼게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그 안양의 건물 1층에 살던 그 60대 남성이 이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범행 직후 남성은 1층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이 여성은 남성과 4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 헤어졌는데 한 달 전부터 협박에 시달려왔고 이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바로 전날에도 이 남성이 공동 현관 출입문을 가로막고 이 피해 여성에게 욕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면서도 경고만 하고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경찰은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를 막겠다라며 이 심각한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되풀이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많은 분들께서 참 또 슬퍼하셨을 만한 소식인데 저희 KBS 프로그램이죠. 전국 노래자랑 35년간 이끈 송혜 선생님께서 별세하셨군요. 네, 현역 최고령 MC 이 방송인 송혜 선생님이 어제 오전 서울 강남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5세인데요. 식사를 하러 오실 시간이 지나서 그 인근에 사는 딸이 자택에 가보니 고인이 쓰러져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송혜 선생님은 올해 들어 1월과 지난달 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요. 이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스튜디오 녹화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송혜 선생은 황해도 재련군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월남했고요. 가수로 방송에 진출해 희극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1988년 5월부터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아 35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5세 현역 MC로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장래는 대학